네, 3월 문학 작품들에 대한 정리 및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고2 3월 평가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댐동어미 화전가인데요. 이 제목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앵커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화전가, 화전이라고 하는 게 꽃짐 또는 지짐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치 파전처럼 꽃으로 전을 만드는 것이 이제 화전인데, 화전을 그냥 뭐 심심할 때 먹는다라기보다는 꽃놀이에 가서 먹는 음식으로서 화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화전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꽃놀이를 배경으로 한 노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전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꽃놀이의 즐거움이라든가 여기에 함께 어울리며 노는 그 즐거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지금 댄동어미로 특정해서 화전가가 나타나는데, 댄동어미란 댄동인의 엄마죠. 네, 댄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크게 화상을 입은 아이이기 때문에 댄동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아, 이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댄동이란 말도 어색한데, 크게 화상을 입은 아이의 어머니가 즐겁게 어울려 노는 화전가에서 주체로서 나타나다니 뭔가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한 설명,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짚고 갈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가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장편화, 길어지면서, 원래 가사라는 게 사음부 연속체의 길이 제한이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게 많아지고, 길고 호흡이 긴 서사를 다루기에도 적절해집니다. 그러면서 가사의 소설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가사가 소설처럼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든가 서사 전반을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서사 갈래의 소설의 3요소라고 하면 뭐예요? 주제, 구성, 문체인데 특히 여기에서 이제 구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구성, 어떤 식의 구성이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액자식 구성입니다. 댄동어미 화전가인데 댄동어미의 삶이 바로 내화 안에 있는 이야기가 되고요. 화전가로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화전놀이를 다루고 있는 외화입니다. 다만 화전놀이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마냥 즐겁기만 한 게 아닌 것이 여기 나오는 한 청상 내지는 청춘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요, 17살의 나이에 벌써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약간 분위기를 약간 초치는 걸 수 있는데, 이 많은 이제 부녀자들, 이들이 함께 화천놀이를 갔겠죠. 근데 이들한테 이제 내가 벌써 남편이 죽었는데 재혼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신의 신세 너무 슬프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똑똑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나이는 지긋한데요. 아, 세상 통파를 온몸으로 겪은 댄동어미가 와서 뭐예요? 위로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댄동어미가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우 이거 뭘 알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댄동어미가 정확히 이런 스타트였어. 17살의 남편, 첫 번째 남편이 그네를 타다가 죽고 두 번째 남편도 죽고 세 번째 남편도 죽고 네 번째 남편도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아니 이 정도면은 댄동어미가 범인이 아닐까 싶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함께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남편들이 사고라든가 질병 이런 것들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도 겪어봤는데 첫 번째 일단 여기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 모든 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괴로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의 마음에 달렸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보니 재혼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댄동엄이 본인이 해본, 네, 3회의 재혼. 그러니까 총 결혼 횟수는 4회인 거죠. 그 마지막 그 엿 만드는 남편이 이제 사고로 그엿 만들다가 불이 나서 죽게 되고 아이도 그 화상을 입었는데 그냥 화상 조금 뒤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이제 불구가 돼요. 그래서 다리를 못 쓰게 돼가지고 이제 업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지. 이러한 삶을 살아온 댄동어미가 이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조언,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구성이 바로 이 댄동어미 화정가의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이미 댄동어미가 자신의 삶을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닿는 대로, 내가 사는 대로 내 팔자가 되고, 내 고생이 달리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좋은 일도 그런 일도 다 그냥 그뿐일 뿐이다. 춘삼월 호시전에 지금 배경 화전놀이 하고 있는 따뜻하고 좋은 봄날이죠. 꽃빛은 곱게, 새소리는 좋게, 밝은 달은 여사, 그냥 드러난 대로, 맑은 바람은 시원하다. 이게 우리가 봄놀이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감각이죠. 그리고 좋은 동무, 좋은 놀이에 서로 웃고 놀아보소. 이게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하는 화전놀이, 그 꽃놀이 갔을 때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사람들이랑 이상해. 이상해. 그래서 제대로 보면 괜찮단 말이야. 제대로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괜찮은데 근데 고운 꽃도 새겨보면 여기서 보면 뭐 자세히 보려면 눈이 침침하다 안 보인다 그러는데 맥락상 이런 말보다는 뭐가 더 맞냐면 고운 꽃도 나쁘게 보려고 하면은 그 긍정적이고 예쁜 부분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귀도 별일이야.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데 새소리 우리 감정이입 설명할 때 많이 하죠. 새소리가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뭐다? 네가 슬프기 때문이다. 즉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이다. 감정이다. 자신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감각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단단하게 마음을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고 새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는 거. 달도 그냥 밝은 거고 바람이 일상 부는 거고 마음만 태평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좀 재밌는 건 뭐냐면 단단하게 마음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막 결심하고 야 나아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어느 쪽이냐면 이거예요. 아 저는 이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막 열정, 막 패기 이런 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마음을 좀 더 어떤 느낌이냐 조금 더 느슨한 태평하고 그냥 편안한 거야. 상념이나 괴로움이 누구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또 다시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바라보는 근데 거기에 걸리지 않는 모습 요런 모습이 여기에서 말하는 단단한 마음인 거죠. 아 멋있어. 보고 듣고 여사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라면 고생될 일이 없다. 자,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댄동어미가 정말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은 사람이 할 얘기. 음, 그래서 이거 정말 다른 사람이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고난에 찬 삶을 살아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청춘가부도 자신의 삶이 원래 제일 중요하고 자신의 괴로움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청춘가부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청춘가부 활짝 깨달아서. 청춘가부가 깨달았는데 번쩍 깨달은 것도 아니고 활짝 깨달았대. 그럼 이 깨달음에 어떤 감정을 같이 넣은 거냐면 희열. 깨달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행복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댄동어미의 말씀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네. 개개 옳다. 하나하나가 다 각각이 다 맞는 말이다. 인내 수심을 풀어내어 이리저리 붙여보세요. 자,
자신의 근심, 걱정을 풀어내서 여기 이리저리 부침개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건데, 뭐 내가 수심, 근심, 걱정을 붙여서 없앤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도 되겠고요. 지금 화전놀이 왔으니까 뭐예요? 꽃 지짐을 붙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붙이는 행위는 지금 하고 있는 행위죠. 나의 걱정과 근심, 지금 하고 있는 행위로 날려버리자.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춘자로 붙여도. 나의 마음을 봄춘자로. 이팔청춘. 17살이면 한 살 더 많긴 한데, 이팔청춘이라고 했어. 봄춘자로 붙여두고, 꽃다운 얼굴은 화자로 붙여주고, 그러면 봄날의 꽃, 그걸로 화전을 만들자.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팔청춘이고 예쁘게 생겼으니까 좋은데 이걸 왜 아니 아까는 수심 부정적인 것을 붙여내자라고 했는데 이게 왜 부정적인 것처럼 설명을 했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팔청춘과 꽃다운 얼굴이 행복의 요소가 아닐 수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이 죽게 된 거죠. 너무 아름다울 때 내가 너무 지금 젊고 미래를 막 꾸려나가려고 잔뜩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맥락으로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자, 술술 나는 긴 한숨을 봄바람에 붙여두고 수심 우는 새 가져가라. 근심 물로 씻어버리자. 그렇게 이 안에서 꽃놀이하며 즐기고 웃는 사이에 뭐가 없다. 서름이 하나 없이 사라지고 있다. 그 서름은 어땠어요? 아주 깊이 박혀 있고 한이 굉장히 깊었던 그런 서름이죠. 이 서름. 이래서 이제 고전의 표현들 보면 구곡간장, 아홉 구비로 꺾여 있는 이 창자와 같은 이런 데에 지금 막 한이 배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말 끝에 된동어미의 위로와 설명 끝에 술술 풀 마치 모처럼 겨우내 얼어있던 눈이 봄을 만나서 녹는 것처럼. 그래서 된동어미의 말은 봄춘자요 내 생각은 꽃 화자라. 아까부터 계속 봄과 꽃을 같이 놓고 언어 유희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춘자 만난 꽃 화자요, 꽃화 만난 봄 춘자. 그래서 뭐다? 좋다. 아까 언니들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재혼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눈물바람 해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고. 사실 근데 막 이게 1년에 여러 번 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1년에 한 번 정도야. 근데 지금 얘가 와서 자기 슬픔 얘기하니까 솔직히 좀 애매하거든. 불쌍하기도 한데 또 막 민폐기도 하고 그래.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어요? 된동엄이 일생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듣고 완연히 깨달아서 이 화전의 봄놀이 꽃놀이의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박일로의 자경을 볼게요. 박일로의 자경. 박일로는 임진을 할 때 참전했던 무관이고요. 이분이 좀 이제 이 문학사에서 좀 특이한 건 뭐냐. 역시 가사 문학을 많이 남기셨는데, 자신의 생활과 체험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생활 감정이 나타나는 그런 후기 가사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일로의 가사는 이러한 후기 가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사람이가 그야말로 조선 중기라면 중기 때의 사람, 전기와 후기를 나눌 때 그 기준점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후기 가사의 형태를 보여주는 효시가 될 작품들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관이라고 막 칼질하고 싸움잘하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고 무관들도 기본적으로 성리학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적 가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초긍정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경이란 말은 스스로를 경계한다. 스스로를 이제 다시 돌이켜보고 성찰하고 뭐 잘못된 것 없나 반성하는 그런 제목인데 보시면
명경에 떼끼거든 값 주고 돈을 주고서라도 닦을 줄 애나 어른이나 모두 다 알고. 그러니까 거울에 때가 끼면 돈을 주고 닦서라도 닦아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 그런데 돈을 안 줘도 닦을 수 있는 명덕, 사람들의 본성, 양심, 이게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성선설, 본성은 원래 선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성리학의 이름이 뭐예요? 성즉 리잖아. 그러니까 본성 결국 그것 자체가 리, 이치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한 긍정적인 본성과 마음이 시간이 지나고 욕심을 부리면서 점점 때가 끼게 되고 흐려진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 걸 닦아내는 것은 값이 들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닦으려고 하지 않는다. 약간 한탄이고 세태에 대한 비판이죠. 성의관 돌아들어. 자, 이게 이제 유학에서 팔조목이라고 일종의 커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병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자가 치국 평천하의 팔조목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제 자신을 도덕적 자신을 배양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성의라고 하는 게 있죠.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의관 돌아들어, 이런 건 진짜로 어떤 관문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수양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의관을 돌아들어 팔덕문을 바라보니, 크나큰 한길, 이 다시 내가 수양에 나가면서 돌이켜 보니까 유학의 길이 크고도 넓어요. 고다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길을 걸으려고 하자. 즉 유학적인 수양을 하려고 하자. 도덕성을 키워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없어. 역시 세태에 대한 비판. 자, 마지막이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목 자체는 연시조라서 이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 자체는 자경, 스스로를 돌이켜본다라고 했는데, 여태 세태에 대한 비판과 남에 대한 어떤 지적, 이런 것만 있었잖아요. 근데 삼수에 가면 드디어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얘기가 됩니다. 보시면, 구인산의 긴 소나무를 베어서 제세주, 그 세상을 구할 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비유로 볼 수 있겠죠? 긴 솔, 커다란 솔, 크고 곧기 때문에 대들보나 기둥으로 쓸 수 있는 즉 인재, 동량지제, 인재를 뜻합니다. 그 인재로 배를 만들어서 헤매고 슬퍼하는 사람들, 길 잃은 행인들을 다 길가에서 건네주려고 했다.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문제는 그걸 계획한 사공인 나 자신도 어떻게 못나서 나도 그걸 제대로 못해서 저무는 강가에다가 버려두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 자신을 반성하는 거지 여기서는 남에 대한 탓이 없습니다. 동양 지체들이 잘못했다도 아니고 제세주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길 잃은 행위는 원래 지금 잘못 가고 있었던 거니까 이들 탓이 아니야. 내가 못하고 있는 탓이야. 그래서 자경이란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제3수고 1, 2, 3수를 하나로 엮어서 자경이란 제목과 잘 맞아떨어지게 얘기를 해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1, 2수는 남 탓처럼 보이는데 결국 3수로 보니까 이것이 혼란스러운 세상이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내가 뭘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못했어요. 내가 능력이 없고 그랬어. 그래서 못했어. 그러니까 뭐야? 내가 잘못한다. 혼란스러운 세상이니까 내가 잘해서 인재들을 모아서 제세주,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배처럼 기리는 행인들을 잘 인도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한 거지. 반성합니다. 반성. 이게 바로 자경입니다. 그래서 세태에 대한 비판이고 자기에 대한 비판인데 이 세 개를 합치면 결국은 자경이 될 수도 있다. 세상이 이러면 내가 뭐 해야 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세상이 지금 유학을 안 닦고 있어. 그런데 나는 그럼 뭐 하는데? 나도 그럼 할 거 해야지.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효의 오잠이라고 하는 박세당의 글입니다. 이 교술 갈래고요. 그리고 교술 갈래는 익히 알다시피 우리가 교훈을 전달하는 내용인데 그냥 작가가 독자한테 야, 이렇게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라고 하면 좀 그쵸. 가뜩이나 좀 꼰대 같은 장르인데 너무 지루하다.
그다음에 맨날 잔소리만 하는 글을 누가 읽고 싶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포맷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A와 B의 문답 대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문답 대화는 보통 두 가지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쪽이 작가의 주장을 담고 있는 사람, 또 한쪽은 이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그것에 반박해서 A가 그걸 재반박하거나 아니면 이해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작가를 뜻하는 A가 주제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작가보다도 뛰어난 특정 어떤 인물 B가 작가의 주제의식을 구현할 수도, 여기서는 이제 A 9902 작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이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나보고 뱀이라고 말하면, 어, 흠칫 놀라거나, 아씨, 내가 빈을 보였나? 이렇게 당황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누가 옆에서 나를 용이라고 불러도 근심하거나, 그러니까 누가 뱀이라고 해서 근심하거나, 용이라고 불러서, 와, 내가 용같이 잘난 사람인가? 아, 내 여유주 보였나? 이러면서 으쓱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도 다르고, 저 사람의 판단도 믿을 수가 없어요. 눈이 달렸나부터 의심해야 돼.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걸로 확장을 해볼 수 있어. 남들이 나를 군자라고, 훌륭한 인격자라고 얘기해. 또는 소인이라고 취급해야 돼. 내가 그 말을 듣고, 아, 나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또는, 나는 쓰레기구나. 라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따라서 근심하거나 기뻐한다면 그것은 뭐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다. 나보고 인격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 성격은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심지어 성격 진짜로 좋더라도 좋다고 얘기 안 해. 아, 저 가식, 저 새끼 쓰레기야. 이렇게 본다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떤 주관적 감정에 의해서 시비, 옳고 그름을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근심하거나 기뻐하는 것도 무지란 바보 같은 일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문자란 애가 아니 그럼 당신 사페입니까? 근심과 기쁨이 없다는 얘기야? 답답한 놈. 있어. 사페가 아니야. 당연히 나도 근심과 기쁨이 있지.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정말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나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면 나는 기쁘단 말이야. 인성이 터진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 진짜 별로라고 얘기하면 나는 기쁘단 말이야. 왜? 저 사람들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게 차라리 나에게 더 좋은 얘기니까. 내가 더 인성이 좋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안 좋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얘기를 들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근거가 있다는 거야. 자, 문자는 시비가 분명해서 자신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대상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판단할 테니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근심하는 건 맞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후에 갑자기 말이 좀 달라지는 느낌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자, 기뻐할 만하고 근심할 만한 것은 나 자신에게 있을 뿐입니다. 기뻐할 만하고 근심할 만하다. 근데 이거 여태 기준이 이 바깥에, 외부에 분자라고 하는 인격자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기뻐할 만하고 근심할 만한 그 근거, 감정 자체는 나 자신에게, 나의 인격에 있는. 다만 그 판단의 근거가 지금 외부에 있더라. 그래서 그 감정의 판단의 근본은 나에게 있고, 그 실상을 아는 것은 외부의 객관적 지표인 남에게 있습니다. 가릴 바와 힘쓸 바를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인지, 그걸 내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짜치죠? 선문자가 역시 당신이야말로 나의 스승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쓴 사람은 박세당 개인 한 명이잖아요. 그죠? 스스로에게 이런 얘기한 거예요. 요건 이제 참고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논어하면 여러분들이 뭐 알게 모르게 논어에 나오는 글귀나 구절 내용들을 잘 아세요. 아는데 이제 특히 잘 아시는 게 하기 싫으면 불영녀로와 해가지고 그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로 시작하는 건데 거기서 끝내는 건 아니고요. 유붕이 자원방랭이 불영락과 그러니까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또 인부지불론이라도 인부지 하더라도 불역분자. 그러니까 화내지 않으면 불온이면 분자답지 않은가. 이 세 번째 것.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분자답지 않은가. 여기에 말하자면 이 글은 확장팩.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상황을 들고 근거를 세분화해서 확장해 넣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김학공전. 자, 집으로 돌아오니 별선이 학공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지금 전 앞부분 줄거리가 없죠. 앞부분 줄거리 없이 그냥 냅다 이야기의 시작. 그럼 우리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이제 제한되고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다. 전체 줄거리 알고 있고요. 전체 줄거리에서 특징적인 건 김학공전은 뭐였다. 아, 영웅서사를 담고 있구나. 재상 고기현 혈통의 자손이죠. 재상 김태의 아들인데 김태라고 하는 분이 백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때요? 어, 이것도 신의한 탄생 항목에 들어갑니다. 정성을 들여서 뭐 좋은 꿈을 꾸고 이런 것들 다 신의한 탄생의 요소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얻은 아들 만득자다. 김재상, 아까 그 김태정 죽고요. 학공은 어머니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영웅일대기에 나오는 저희 어렸을 때의 시련이죠. 노복들, 뭐예요? 집안 종들이에요. 종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잠깐만. 지금 모자 둘이 있는데 애는 어리고, 뭐, 마녀자 한 명이야? 저 둘을 죽이고, 노비문서를 태우고, 재산을 나눠 가지면 우리도 새 인생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다행히도 주인공 도망갔고요. 학공은 장성한 후 유랑하다가 이 노복들이 숨어 살던 개도섬에 우연히 도착. 하필이면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별선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요. 그러다가 장모 홍씨가 이 김학공의 정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바람에 어디에서 떠드는 바람에 그게 소문 타고 돌고 돌아서 김학공이 살아있었어? 여러분들 숨어있는 노비란 무슨 생각하겠어요? 김학공이 살아있어? 세상에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피해자가 살아있어? 어서 죽여야겠다. 근데 그때 별선이 기지를 발휘해서 대신 죽습니다. 별선이 바로 누구예요? 그러면 아내면서 또 우리가 영소설에서 얘기하는 조력자. 조력자는 여러 가지 형태를 그리고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조력자가 어떤 식의 조력자가 있느냐? 당연히 이제 스승으로서의 조력자 있고 양육자로서의 조력자도 있죠. 그리고 별선처럼 대신 희생하는 희생자로서의 조력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력자가 꼭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이 있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조력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희생하고 김학공은 재혼했어. 재혼하고 대신 과거급제에서 권력과 힘이 생기자 노복들 찾아서 다 응징하고 그동안에 따라왔던 노비들은 송량 뭐예요? 다시 양인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다? 이들을 자유롭게 해줬다라는 얘기고요. 천수를 누리다가 선계로 돌아간다? 선계로 돌아가? 그래요. 젓가 못 입다. 천계, 하늘에 있다가 어떻게, 선계에 있다가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원문적 세계관. 자, 이런 영웅 소설로서의 성격을 잘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노비가
노비가 이제 주인을 해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응징하는 추노의 소설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바로 별선이 남편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그 부분일 거예요. 오늘 잔치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죽이려고 해. 여보, 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술 조금만 먹었어. 정신 잃으면 죽는다 그래서 사실 당신 죽이려고 이 잔치가 열린 거였어요. 이 기절. 그러다가 정신 차렸습니다. 깨어나서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모친과 동생의 원수도 못 갚고 나 이렇게 죽어?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슬퍼하는 게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죽냐 이렇게 슬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생각을 해보는 거야. 별선이 진짜 냉정하게 생각. 남편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은 이유도 있거든요. 좀 먼저 알았는데 남편한테 이거 미리 얘기했다가 막 괴로워하다 자살할 것 같아서 안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냉정한 판단 들어갑니다. 내가 만약에 야 남편이 죽으면 내가 어떨까? 나도 자살할 거. 이 별선의 생각. 인생이 너무 막 씁쓸한 거지. 오늘 밤에 죽으면 황천에서나 다시 볼까? 꽃은 다시 볼 수 있는데 너는 못 본다. 이게 이제 이 허무함, 인간 죽음의 허무함이죠. 이 가련한 학공이 노비손에 죽나이다. 학공 지금 정신 멘탈 다 박살났어. 그때 별선이 이제 판단 끝났어. 너무 서러워하지 마.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대신 죽을게. 응? 아니 이게 목숨이 각자 하나씩만 들고 있는 건데 이거 뭐 어떻게 바꿔줘? 잘 들어봐. 어차피 어차피 당신 죽으면 나도 죽고 그러면 끝이야. 근데 내가 대신 죽고 당신이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힘을 가지면은 원수를 갚아줄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있다. 얘들이 깜깜한 밤에 우리들을 구분을 제대로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고 머리를 바꿔서 하면 둘 다 이제 머리가 긴 상태일 테니까 그러니까 별선이 상투를 들고 이 김학공이 머리를 풀어헤치면 누군지 잘 모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상투를 틀어놨으니까 그 상투를 잡아서 나를 이제 죽일 텐데 그때 멀리서 따라오면서 여자 목소리로 울어라. 그리고 나를 아마 물에다가 수장해 버릴 텐데 막 울고 있다가 그 물 지키는 관리가 오면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런데 왜 내가 못 가고 있다. 제발 도와달라는 얘기하면서 이 섬을 탈출해라. 그리고 과거 급제하고 부모 원수 갚고 내 원수도 꼭 갚아줘라. 이게 이제 김학공에게 기대한 바죠. 결국은 진짜로 이제 별선이 대신 죽고요. 어, 시킨 대로 해서 이 섬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황승상의 권유, 이 황승상이란 분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서 아들이 되고 양아들이 되고 이제 새로 장가를 가게 되는데 별선 생각이 나는 거죠. 나를 지키고 죽었던 별선 생각하면서 너무 쓸쓸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또 주인공들 항상 고전소설 주인공들 뭐 외모들은 다 뛰어나죠. 또 부부간의 외모는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지금 다들 주변에서 막 기대하고 있지만 학공은 마음속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있고 그때 비몽사몽간에 별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울면서 우리의 당초 언약이 지중학원을 지극히 중학원을 이렇게 끝나냐? 내 원수가 언제 안 갚냐? 여기 누워서 뭐 하냐? 지금 재혼할 때냐? 나는 이렇게 힘든데 뭐냐? 그런데 죽어서도 또 굉장히 냉정한 부분이 있어. 하긴 어찌 떨어진 꽃을 생각하고 새로 피는 꽃을 돌아보지 않겠냐. 하지만 내 생각도 좀 해줘라. 안녕. 깼더니 꿈이. 근데 안녕으로 이제 끝난 것도 아니야. 또 와. 또 와. 근데 또 어느 날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한번 봐서 만극한 정회는 풀었지만 지금 말이야 과거 시험 본대. 그래서 어떻게 알아봤어.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과거 시험 왜 중요해요? 복수를 하기 위한 초석이에요. 과거 시험을 봐야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있어야 그들 노비들을 도망 노비들을 때려잡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학공은 사실 공부 개잘한다. 장중에 갔더니 늘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작품 이런 주제 같은 게 나온 거지. 그래서 문장은 이태백교 내용도 좋고 필법 글씨도 좋고 최고다. 자, 이것이 이제 기막공전이었습니다. 현대문학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현대시부터 볼 건데요. 필라멘트. 필라멘트는 제가 이 그림 그렸는데, 이게 좀 잔인한 그림이긴 해. 필라멘트 이 전구 아세요? 전구? 정확히 얘기하면 이 필라멘트 여기서 텅스텐 같이 강한 강도를 지니고 있는 금속을 쓰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시죠? 이 전류를 흘렸을 때 저항값에 따라서 열과 빛이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열과 빛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저항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는 건데 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툭 끊어지면서 전구가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저항을 견디면서요. 이 전류를 견디면서 전구는 빛을 내죠. 근데 이 시인이 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대가 있어. 그 사람은 말하자면 사회 부조리와 억압에 항거했던 사람이고, 이게 똑같이 이 전기 고문을 받는다고 해요. 필라멘트는 이 전류가 흐르는 걸 몸소 버티면서 세상에 빛을 내잖아. 근데 그대도 역시 막 전기 고문 당하고 희생 당하는데 그러한 희생으로 사회가 밝아지고 빛이 나는 거지. 그런 사람을 보고 이제 필라멘트를 보면서 그 사람을 떠올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몸에 전류가 흐르는 고통을 감내하며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존재. 자, 가장 최소한의 공기도 허용하지 않. 저 안에 이제 예전식인 진공관 이렇게 있었죠. 타협이라고는 아예 모르던 그대를 생각하. 타협이 없어. 타협하지 않아. 굴하지 않아. 꺾이지 않아. 세상을 다 내다볼 수 없는 우윳빛 유리공 속에 불투명이 깊어가며 갈수록 불투명해질수록 앞이 안 보일수록 그의 자세는 꼿꼿하여 흩어지잖아.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둡고 막막할 때 오히려 이 그대라고 하는 존재는 대상은 꼿꼿하고 지조 있는 그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몰라. 부딪혀 깨어지면 깨어질 거야. 결코 굽힘을 모른다던 국지사의 생애처럼. 굽히지 않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고 보여줬던 마치 이육사의 교목이란 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목 차라리 뭐 꼬꾸라질지언정 휘지 않겠다. 죽어서도 이 밤을 지키는 책상머리 위 허공에 높이 걸려 뭐가 저 전구에 그의 정신은 빛난다. 저 전구를 볼 때 그 사람을 생각했다니까. 죽어서도 그 빛으로 남아서 나는 저 빛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의지와 정신을 생각하는 거지. 여린 몸집 하나로 무수히 오고 가는 협잡의 시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감당해. 이 사람은 피지컬이 좋아서 잘 버티고 이런 게 아니야. 오로지 그러한 사명감과 정의감으로 한 일인 거야. 몸은 약해도. 그래서 막 그 잔인한 고문도 견디고 한 거지. 비 오는 저녁, 쓸쓸한 골목에 서서 보낼 수 있는 만큼은 그의 눈빛을 보낸다. 그의 눈빛을 누가 보내는 거야? 내가 보는 화자. 그러니까 화자도 그의 삶에 감명받았고 그처럼 완전하게 살 수는 없을지 몰라. 하지만 그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의롭게 살려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려고 노력하긴 한다라는 강한 전압과 무절제한 공기를 만나는 그 순간 그의 몸을 끊어서까지 불굴의 아픔, 불굴의 아픔을 보여준다. 굴하지 않고 결국 끊어버려. 지금 세상은 어둡고 그는 이미 희생됐어요.
별도 없. 근데 세상은 지금 너무 어두워. 별빛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하고 깜깜해. 희망이 없어 보여. 하지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엄혹하고도 어두운 상황에서도 공기 없는데 타협 없이 홀로 반짝이던 그대를 생각하고 있다. 네. 뭐, 내용은 아까 처음에 그 발상을 얘기하는 걸로 조금 이해해 보시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느림. 저 이거 사실 그 SNS 통해서 시험이 끝나고 바로 썼던 건가? 요, 요걸 가르치면서 되게 시험 대비를 막 이렇게 몰아치고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격려하는 거에서 약간의 뭐랄까요? 모순과 이질감을 좀 느꼈달까요?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느낌. 이곳에선 아무도 걷질 않습니다. 이게 어딘데? 현대 도시, 현대의 문명 사회. 여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 내쳐 달리거나 길바닥 위에서 쓰러지거나 달리거나 쓰러지거나 이거밖에 없어. 도시 생활의 낙오자, 패배자로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지. 뭐 아니면 뭐. 도시 안에서는 달리거나 아니면 쓰러지는 것밖에 없는. 사실 이 쓰러지는 이유는 뭐야? 달리기 때문에 쓰러져. 이 도시는 느슨한 산책을 매우 싫어한다. 지금 선택지 없잖아요. 없잖아. 근데 사실 이것과는 달리 이 산책이야말로 뭐한다? 두 눈과 귀를 열어준다. 이 눈과 귀를 열어준다. 이걸 열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실을 간파하고 이것에서 오는 삶, 이 가치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도시가 이걸 싫어한. 도시는 사람들한테 이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유토피아의 초대장, 반짝임. 유토피아가 무슨 의미냐 하면 보통 다 뭐 이상향, 뭐 요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패러다이스랑 차이가 있죠. 이 유토피아는 여기 유토피아 할 때 요게 이제 그리스어 오에서 나온 건데 유토피아는 없는 곳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재밌는 건 이 유토피아라는 말이 없는 것, 이 세상에 없는 공간이라는 얘긴데 그곳에 대한 초대장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좀 더 뛰자라고 하는 게 어떤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거고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산책을 못 하는 거지. 눈과 귀를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눈과 귀를 열어서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산책이라는 과정을 겪지 못하게 만든다. 도시는 단 한 사람의 산책자도 인정하지 않아. 느린 본 죄악이야, 죄악. 너 천천히 눈과 귀를 열면서 산책을 해? 넌안 돼. 그리고 지금 너 뒤에 있는 사람들 뛰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거고, 잘못된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산책이 없습니다. 산책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산책의 거대한 묘지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인 거죠. 아마 요즘 그래서 이 시는 뭐랄까요? 보면서 되게 스스로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크게 제가 이거를 감명 깊게 읽었더라도 많은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뭐 산책하는 법을 알려준다든 제가 살아보지 않았는데 물론 제가 살아본 경험이더라도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삶이에요라고 확답을 드리는 거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네. 음, 반대로 내가 살아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뭐 AI의 시대고 과학의 발전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고, 여러분 그냥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적어도 내 기준과 상식에서는 그렇게 섣부르게 재단하기는 어렵다 정도고,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공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아는 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이 나중에 또 도움이 되어 왔다라는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몇 가지 간접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을 독려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 하겠죠. 그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작품 도깨비 장침. 이것도 제 소설이다 보니까 뒤에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전체 줄거리 한번 보시면 성우 할아버지가 있고요. 동국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성우의 할아버지는 동국 할아버지와 이제 친한 사이고요. 둘 다 까네야마라고 하는 신일 관료한테 아들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카네야마의 아들 김항모가 교육계에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근데 성우 아버지가 또 교장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성우 아버지는 김학모한테 잘 보이고 싶죠. 김학모는 성호와 자신의 딸을 결혼시켜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타기를 하고 싶어. 자신은 카네야마라고 하는 친일 관료의 아들인데, 근데 또 이렇게 그 당시 친일하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갖추고 있었던 성우 할아버지네 이 손자와 사돈이 이 손자와 딸을 결혼시켜서 이 집안은 이제 사돈 집안이 되면 그러면 친일 집안이라는 사실을 조금 이제 물타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성우는 이제 여기에서 고민합니다. 윤주라고 하는 그 김학모의 딸 김윤주죠.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하고 과거를 잊고 현실을 사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왜냐하면 성우 할아버지가 이거 진짜 굉장히 싫어하거든.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싫어해서 약혼식 같은 파토 내버리는데, 거기에서 지금 성우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성우 할아버지인, 성우 할아버지 몰래, 약혼식을 진행하려고 하고. 근데 성우 할아버지는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올바른 이제 민족관, 역사관, 정의관을 이제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죠. 알겠습니다. 자, 약혼식 진행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저러고 계시는데, 야, 약혼식 올리러 간다고 지금 소문 다 내고 갈 거야? 네 엄마만 집에 있으라고 하고 우리끼리 가가지고 약혼식을 진행을 해야지. 자, 그런데 성우는 약간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그리고 김항모 씨도 어떻게 이걸 할까? 왜 그런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김항모, 어, 김 국장은 이번에 새 집을 마련한 잔치 겸 교육감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그렇게 해서 어떤 친일 집안이라고 하는 것에 물타기를 좀 하고, 그리고 성훈의 아버지는 요때 이제 높은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교장이 되고 싶은 거. 자, 손님들한테 인사해야 돼. 일찍 와서 손님들한테 인사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둘의 결혼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성호는 뚝배기로 개패듯했던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살아있습니다. 와, 근데 김학모 씨도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친구의 아버지죠.
이 김학모 씨도 대단하다. 음, 왜냐면, 아니, 이렇게까지 막 깽판 쳐버리면, 이 자존심도 좀 상할 거야. 그런데도 그냥 강행하는 걸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막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하고 거의 밤 샜어요. 네, 성우의 할아버지. 오늘 무슨 일 없느냐? 밤, 이 아침 밥 먹고 나서 이 얘기를 하. 근데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날이 약혼 날인데, 약혼식 안 하기로 했잖아. 성우 할아버지가 다 뒤집었고, 이제. 절대 안 돼.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아, 네, 그랬을 거야. 절대 안 돼. 그 했던 스케줄, 약혼식이 깨졌으니까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무 일 없어? 그래. 잘 됐다. 성우 너는? 너도 없지. 왜냐면 성우 약혼식인데 약혼식 깨졌으니까 뭐 아무 일 없겠지. 야, 오늘이 동국이 영감의 탈살. 추상 때도 못 갔으니까 오늘 가야지. 사람 구실하려면 이런 인사 제대로 해야 되거든. 응? 저번에도 뭐별 대단하지 않은 일로 조문을 못 갔으니 이번에는 탈상 때는 꼭 가야 된다. 어, 우리 동네 월촌 영감한테 차도 다 빌려놨어. 아침에 차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가면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어. 이미 세팅 다 됐어요. 성우 아버지가 이제, 진짜 큰일 났네. 왜냐하면 아무리 차를 끌고 가더라도 탈상 때 거기 왔다 가면 약혼식에는 이제 참석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가기가 어려워. 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약혼식은 지금 공식적으로 취소됐으니까 약혼식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죠. 그럼 약혼식 아니면 누군가 지인을 만나는 약속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 다음에 가도 되잖아. 그게 근데 또 중요한 문제라. 그리고 성우도 좀, 예, 뭐? 아니, 약혼식 날 뭐가 그렇게 딴 일들이 많아. 니네 원래 약혼하려고 했었잖아. 그럼 그날 겹치기 약속은 안 잡았을 거고, 그러면 약혼식이 깨졌으면은 이제 시간적인 여유들이 다 있을 텐데, 왜 지금 갑자기 약속이 있니, 중요한 일이니, 신상 문제니 하면서 시간 없다고 하는 거지? 이미 뭐 눈치챘겠죠. 그때 경적 소리 나고, 성호야, 너나 가자.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 약혼식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한 명만 와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이 성우가 빠지면 안 되죠. 결국 할아버지 뜻대로 잘 타버리게 되는 순간 성우한테, 지금 막, 야, 야, 안 돼. 지금 둘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서 누가 봐도 지금 계획했던 게 어긋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할아버지 뭐란 얘기가 아니고 이제 헛기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우도 차 안으로 들어가야 됐어. 끝이지 뭐. 자, 대회는 멍청하게 서 있고 차는 떠났고요. 그러고 나니까 차라리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니까 성우는 가슴이 트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른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지. 뭘. 자신의 약혼식이라고는 하지만 도깨비들이 모여 있는 거. 이 도깨비들 잔치 같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뭔데?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보단 다들 저마다의 실리를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인 거지. 그런 도깨비, 헛개비 같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역사적인 의식과 민족관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그냥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약혼식이라는 게 하나의 빌미일 뿐이라면 자기들은 정작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이 자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치 내지는 어떤 권력을 위한 그런 이벤트일 뿐이라면 자기들은 그냥 들러리이고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그때 누구 생각이 나냐면 동국 할아버지 지금 탈상해서 이제 가는 가게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동국 할아버지죠.
그 사람한테는 뭐 어떤 게 느껴져요? 청포도.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하얀 옷을 입고 온 그 손님처럼, 그 손님처럼 고고하고 고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갈매나무처럼, 요 백석의 시에서처럼 갈매나무, 그 찬서리와 눈을 맞으면서 버티는 그 모습, 지사적인 모습, 그 모습이 떠올랐어. 그래서 성우는요, 조용히 옷깃을 여몄다. 그러한 생각, 올바르게 살아가는 누군가, 아까 필라멘트 기억하시죠? 그런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약간 겸허해진 태도를 보여준 게 바로 손기숙의 도깨비잔치라고 하는 예. 자, 이렇게 해서 3월 모의고사의 어떤 문학 작품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작품들이 분량이 좀 있고, 그리고 내용 설명들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꼭 잘 참고해서 시험에 대한 대비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참고해서 볼 때 좀 수월하게 익히셨으면 합니다. 어,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